코로나19 사태가 벌써 1년을 넘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이미 1차, 2차 지원됐고 지금은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겠다. 여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모두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인데 정부에서는 말이죠. 정부에서는 전 국민 지급은 곤란하다. 정부로서는 반대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서 정부와 여당과 정부 사이에 균열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는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전에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장관이 기자들 상대로 얘기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다음 달이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 비용이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이낙연 대표의 어제 이야기에 홍남기 부총리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 발언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홍남기 부총리를 만나서 어제 SNS에 올린 글 왜 올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돼서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정부와 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까봐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SNS에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를 해서 잘 표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 가운데 일부 기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울먹였다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울먹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의 신세돈 명예교수,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운 교수와 함께 4차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교수님의 생각이 먼저 궁금합니다. 전 국민 지급, 선별 지급,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게 선별이냐 또는 뭐 전 국민 지급이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 코로나19가 얼마만큼 큰 충격인가에 대한 파악을 저는 행정부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계속 찔끔 나왔던 거예요. 따라서 그 코로나19가 도대체 얼마만큼 큰 충격이냐에 대한 분석을 일단 하고 넘어갑시다. 예. 2019년 성장률이 2%였거든요. 예.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어요. 역성장했죠. 그러면 성장률이 코로나 때문에 한 3%포인트 떨어졌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2,000조 경제인데 3%면 60조지 않습니까? 근데 이 60조라는 거는
부가가치 개념이란 말이죠. 매출 개념은 그것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매출이 감소된 부분이 2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 200조가 넘는 돈이 쫙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몇몇 개 업종, 주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에 집중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2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충격을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업종에 집중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건 진짜 시체말로 껌값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해소가 되지 못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누구보다도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찔끔찔끔 줬다 그러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추경을 그러니까 적어도 3, 4회 이상씩은 다 했어요. 옆에 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요. 동경도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들한테 개인 사업자들한테 돈 지급을 해준 걸 한 5번 정도 줬습니다. 5회 정도 벌써요. 개인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될 줄 처음에 사실 예상을 했습니까요? 그리고 이제 재정을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횟수가 많아지는 건 불가피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난은요. 과거에 겪은 경제 위기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도 일종의 생태계인데요. 연결망이 있습니다.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를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그럼 이 연결망이 약화되거나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의 경제 위기하고 다른 차원에서 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세돈 교수님은 자영업자 이제 해당 업종하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를 했는데 그 밖에도 피해들 많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임금 근로자들 이제 그러니까 임금 소득 감소한 거를 추계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 빈곤 지수도 굉장히 높아진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특히 저소득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있잖아요. 자영업자한테만 초점을 맞추더라도 자영업자의 피해는 크게 볼 때 2가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고정비용,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에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출 감소에서도 피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매출 감소도 손실은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차 때 같은 경우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 국민을 잠깐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전 국민과 맞춤형이 결합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자영업자하고 특수고용 노동자한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별적으로 하는 거하고 전 국민 하는 것들을 왜 불필요한 사람한테 다 주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 국민도 사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선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 국민 어떻게 줬습니까요? 소멸성 지역화폐로 3달 안에 쓸 수 있는 거 줬잖아요. 그거 어디로 돈이 갔습니까요? 소상공인들한테 다 들어갔잖아요. 그 돈이요 다. 지역화폐로 받은 데도 있고 그때 현금으로 받았죠. 신용카드 쓰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다 신용카드로 입금이 됐죠. 그랬는데 예. 그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정부가 준 거는 그러니까 대개 선별 카드라든가 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쓸 수 있게 예. 8월 달까지 쓸 수 있게 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어디로 들어갔느냐?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들어갔어요. 결국 내용적으로 선별인 거예요, 그것도요. 그런데 예. 그런데요, 경제 정책을 우리가 입안할 때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준점이 뭐냐면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어느 게 더 그러니까 뛰어나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데 효율성 면에서도 그러니까는 그러한 결합 방식이 훨씬 더 비용 절감적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1차 때 방식이 공정성과 그다음에 효율성 면에서 다 그러니까는 저는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최 교수님 생각은 어쨌든 간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슷한 방식. 예.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전국민 지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좀 찬성하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를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자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함께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화면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65세 이상에게 통신비 기억나시죠?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금도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천억 원 규모, 2차는 7조 8천억 원 규모, 3차는 9조 3천억 원 규모였는데 여당의 방안대로라고 한다면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필요할 것 같다. 전국민 지원과 동시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최대 3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 홍남기 부총리는 줄곧 재정의 건전성을 늘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합니까? 우리 재정이 버틸 여력이 있습니까? 저는 홍남기 그 부총리에게 아쉬운 게 이분도 지금 코로나 그 19가 얼마만큼 큰 충격인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1차, 2차, 3차 다 해서 30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 이상은 모든 국민한테 뿌려줬지 않습니까? 자영업자한테 갔다고 합시다. 자영업자한테 간 게 얼마냐 하면요. 300만 자영업자한테 300만 원씩 줘서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600만이라고 하면 한 자영업자에 100만 원꼴 준 거예요. 그러고도 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 이분은 지금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100조는 넘어가야만 그래도 자영업자가 이거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뭐 효율성 따지고 코스트 따지고 이런 그 장관의 언급은 현장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자영업 700만에다가 특고 한 1,000만 명을 감안하면 1,700만이고요. 가족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이번에 코로나로 충격을 받는 것에 저는 감을 전혀 못 잡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재정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저는 자영업자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국가가 힘이 되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되니까 1차, 2차, 3차 다 합친 30조보다도 최소한 3배 이상은 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최백수 교수님이 효율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효율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자영업의 현장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저는 그래서 빨리 백신을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치유율이 얼마냐, 어느 주사를 놓으면 치유율이 낮냐, 이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고 봐서 저는 과감하고 선별적이고 즉각적인 저는 재정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처럼 네. 국가 재정에 이것을 감당할 힘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게 지금 돼야죠. 예. 국가 부채나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 늘 여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 100조에서 200조 정도는 그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가가 쓰러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 이번에는 상황이 하도 심각하니 100조 정도를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해서 일단 1,000만 명의 우리 자영업자가 특고인들을 일단 살려놓자. 그리고 국가 재정 문제는 내년서부터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이번에 쓴 돈을 10년 분할 상환을 해서 점진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동안 금년에 썼던 부분을 정부 재정을 예.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여야 잔소리 없이 줄여나가는 1년에 한 뭐 예를 들면 한 7조라든지 8조라든지 이렇게 줄여나가는 합의를 저는 하면 되는 것이다. 신 교수님은 이번에 30조로도 모자른다. 최대한 100조 원 정도는 풀어야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신 교수님하고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재정 투입이 너무 인색하다. 지금 그러니까 현 상황을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데서 저 동의합니다. 공직자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최소한 100조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계산법으로는 한 115조 정도 필요한 걸로 나와요. 교수님 계산으로 저는 이제 전 115조가. 국민한테 주는 거 1인당 한 30만 원까지 포함해서요. 그게 한 예. 15조 정도 되는데 그거 포함해가지고요. 하나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뭐냐면 재정 건전성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발행한 국채가요.
2019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국채 발행액이 한 47조 정도 됐습니다. 순발행액이. 예. 그러니까 이제 상한한 것도 있고 이제 재발행한 것도 있고 해서 순발행이 47조였었는데요. 지난해 얼마로 증가했냐면 이게 한 118조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70조 정도 증가했네요. 그렇죠. 더 증가했는데 늘었네요. 예. 문제는 국가 채무는 굉장히 특수해가지고요. 원금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자 상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자가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계하는 게 기재부에서 추계하는 게 20조 2천억 원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나갈 걸로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상당히 많은 국채를 발행했는데 20조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GDP 대비 1.1%예요. 1.1%인데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요. 이자 상환 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2%였습니다. 그때보다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느냐?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액은 절대액은 증가했지만은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 상한에 대한 이자 부담은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이자율 떨어지니까는 상환금리 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은 그건 뭐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IMF라든가 OECD 다들 동의하는 것이고 상대 비교해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재정 부담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게 되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85조 정도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일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국채를 한국은행에 직접 인수하게 하자. 무이자 국채 발행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은 75조에 보게 되면 한국은행법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무이자 국채로 발행을 하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이자 부담 안 나가죠. 둘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투자 안 합니다. 그 국채에 대해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처분하고 나갈 때 우리가 달러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도 없어지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냐면 이제 화폐액을 발행을 증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길까 봐 걱정하는데 제가 85조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예. 돈이 안 돌다 보니까는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디플레이션이 더 걱정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85조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이자로 그러니까는 발행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한 30조 정도만 더 추가를 시장 이자 비용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115조도 확보할 수 있는데 무슨 지금 재정 건전성은 우리가 왜 간 겁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충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관한 두 교수님의 생각이 일치하고 아마 여당의 생각도 두 교수님과 일치하는 비슷한 건 거, 아니다. 비슷하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100조 원 이상은 풀어야 된다. 그 규모는 제가 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관련해서 연속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19년에 38.1%에서 2021년 올해 예상으로는 47.3%까지 늘 것이다. 9.2%포인트나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거겠죠. 왜냐 그러면 모든 가정이 가게에서도 그렇잖아요. 대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숫자상의 걱정이라는 거죠. 숫자상의 걱정일 그러니까 뿐이다. 지금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현재 전쟁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거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힘든지에 대한 정말 그 탁상공론이라고 보는 것이죠. 현장 한번 가보세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을 목도하시면 47%냐 50%냐를 가지고 이건 옳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50% 넘어가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건전 재정을 제도화해서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그거를 줄여나가면 되거든요. 독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조금 는다고 우리가 긴장할 것이 아니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줄여가면 되기 때문에 저 47.6%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그게 민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장이 어렵다. 즉 그걸 강조하는 거죠. 현장이 어렵다고 신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최 교수님 제가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제 정부가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그 방침을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앞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또 1인 시위도 하고 항의 시위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참겠다, 더는 못 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목소리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저희로서는 방역 당국에 이제 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12시까지라도 이렇게 손님은 없지만은 문 열어놓고 이제 불 환하게 켜놓고 있는 거를 저희 뭐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희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이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뭐 정부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영업을 제한해서 가능한 사람들의 접촉을 줄여야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입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 방안을 정부 여당이 생각을 해낸 건데, 이걸 놓고 정부 여당 사이에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요. 우리가 1차 때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14조 2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네. 14조 3천억 원이 예산은 잡혔는데 2천억 원이 집행됐는데 우리가 14조 2천억 원은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렇죠? 소상공인들한테요. 근데 그것만 썼겠습니까? 국민들이요? 플러스 해가지고 더 쓸 수 지출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통계 지표, 가계소 지표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그게 다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민생이 안정이 안 되면요. 선진 국가들, 주요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계 채무가 폭발하고 나서 정부 채무가 폭증을 합니다. 그거 뒷수습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재정 안정이라는 것은 민생 안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재정 안정은 민생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민생을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재정을 그러니까 건전하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 사회자께서 그러셨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했다. 예. 정부 채무 비율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민생이 붕괴되는 걸 방치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과거 선진 국가들 경험으로 보게 되면 수십 %포인트가 증가해요. 정부 채무가. 왜? 이거 뒷수습해야 되잖아요. 실제로요. 자영업자들 지원이 불충분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건 동네에서 아마 다들 경험한 걸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 버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타격이 심했어요. 이 해고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 견디다가 폐업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실업자 됐죠. 사장님도 실업자가 됐죠.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됩니까? 임시 단기 공공 근로자, 공공 일자리라도 만들어줘야 되죠. 예. 그 돈으로 4차 추경까지 투입된 돈이요. 사회 안전망까지 포함해서 16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4조 2천억 원을 그걸 만약에 정부한테 줘가지고 매출의 수입에 잡히게 했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이 공공근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사회 안전망에 들어갈 돈들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런 대규모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적인 예방이 훨씬 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건 광범위하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면은 이 두 분의 지금 생각은 지금 정부 여당, 특히 여당에서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20조 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적어도 100조 원 이상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당에서는 그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폭으로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그 갭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상당히 그 발벗고 나서지만 실제로는 별로 보탬이 안 되는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 자영업자와 특고를 정말 생각하시는 거라고 하고 코로나가 이게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큰 충격이라고 하면 이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득실이 계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20조 가지고
15조를 전 국민에게 뿌린다라고 하는 게 1차 재난지원금 같이 예. 이게 표를 위한 계산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자꾸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절대로 100조 안 쓸 거라고 봐요. 쓸 수 있는 통도 안 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4월 선거가 끝나고 또 내년 대선이 있기까지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끔찍한 일을 그런 저지르는 가정들이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최악의 상황까지 전개될 수도 있다. 그것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정부 여당이 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아예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찬성입니다. 그 아이디어에도 찬성이십니까? 찬성인데 아쉬운 것은 왜 이게 또 소급 적용을 안 해요? 문제가 생긴 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데 작년 3월서부터 2월 말서부터 생긴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은 또 한 번 뒤통수를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법안을 완결하게 패스될 때까지는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지 실컷 꺼내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소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제가 그 민주당에서 준비한 안들이요. 의원 예. 입법으로 한 예. 거에 보게 되면요. 그 사실 소급 적용도 그러니까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하고 그런 부분은 찬성하는데 대규모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단 차이가 뭐냐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좀 더 이제 낫다고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나온 게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한 115조까지도 안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이거에 대응하다 보니까는 여당 입장 속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재부 입장을 전혀 이제 외면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속에 절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선출 권력인 이 국회라는 게 선출 권력이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저걸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많이 폐업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후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훨씬 더 그게 그러니까는 홍남기 부총리가 걱정하는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충분히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법제화되고 실질적으로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소상공인을 도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 아니죠. 예?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손해보상법을 만들면서 이것의 시행 시점은 2020년 1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바꿔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상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과 같이 국세청이나 기타 관련 그 자료들이 많이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할 수는 없겠으나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를 계산하는 데는 저는 충분히 저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예, 저는 있잖아요. 예. 그 손실보상 법안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예. 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손실보상을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다 이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의원들이 말한 것들이 기재부가 말한 것보다도 기재부에서 그걸 수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의원들은 굉장히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기존 법 가지고 이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법안이 되기 전이라도 최소한 만큼 먼저 있잖아요. 행정재정명령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만약 필요성을 느낀다면 여야가 동의한다면은 그 김정인 위원장도 그거 동원하라 그랬잖아요. 동원해서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최소한 만큼은 먼저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쓰러지지 않거든요. 쓰러지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두 분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라면은 야당도 협력하겠다예요.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는 이 재정 감당 여력 그 범위를 생각하기 이전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정 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115조 원을 예. 지원하더라도 재정이 예, 감당할 수 아무 있다. 의미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조 원 규모에도 지금 경제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그렇죠. 나타낸 예. 거니까요. 여당에서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그러면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부총리 사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퇴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그러면 그다음에 이 경제 정책을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분께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부 여당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좀 정리해서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과감하게 쓰자. 그게 100조가 되어도 과감하게 국채를 발행하자. 통화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결사반대다. 그러면 100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 예산 중에서 1년에 10조씩을 구조적으로 뭐 그게 경직성 경비든 아니면 뭐 불경직성 경비든 거기서 앞으로 10년 동안 그 100조를 금년에 쓴 것을 상환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 스케줄대로 앞으로의 예산을 10년 동안 줄여나가면 건전성도 해소 안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아까 주호영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재정의 범위 내에서라는 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예, 최 교수님은요? 예, 우리가 1차 때, 2차 때 두 번의 실험을 통해서요. 소중한 우리가 이 결과물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차 때가 모든 통계 지표가 그게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중한 정책 실험을 했으면은 그 방식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 국민이 반드시 보편이란 말을 씌울 필요 없이 그것을 내용적으로 보는 선별이다는 것이고요. 훨씬 더 효율적인 선별 방식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정을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그 기재부 공직자들이 걱정하니까는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예.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 됐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의견 없이 그냥 재정 타령만 하게 되면은 민생이 붕괴됩니다. 민생 붕괴되게 되면은 재정이 나중에 그러니까 커다란 재정 뚝 자체가 그러니까 붕괴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정부 여당이 귀 기울여서 잘 들어서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적정 규모를 잘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가고 봄이 오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길게 눈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온이 비록 낮긴 하지만 오늘은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날씨가 아직은 춥지만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에 있으신 분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 어떤 분들보다도 더 심한 큰 고통을 겪고 계시겠죠. 이 고통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여당도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을 조금만 견뎌내면 여러분께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